통합사회 첫 번째 시간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서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42페이지부터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개념은 다 똑같으니까요. PPT와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은 교과서랑 PPT로 보시되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는 과제는 교과서에 있는 활동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내드릴 거니까요. 교과서와 영상을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도입부 영상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우리 지구가 모든 지역이 다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인간들의 생활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도입부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례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모두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얇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두꺼운 털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연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이 인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탐구해 봅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며 자연 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세 개의 주제가 이번 단원에 걸쳐서 우리가 학습해 볼 주제들입니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자연 환경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 또한 자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상호작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워볼 것은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볼 겁니다. 자, 학습 목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환경이라는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인간은 생활할 수가 없겠죠. 어떤 인간이든 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연 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요소들이 있겠지만요.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기후와 지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인간 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순서를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입 활동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일 거예요. 지역별로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쌤이 꼭 지리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위치를 알고 있어야 그러한 현상이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 정도는 알고 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대양이라고 하면 커다란 바다를 의미하죠. 지구상의 바다는 크게 5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일 커다란 바다인 태평양,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대서양, 그리고 여기 삼각형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아래쪽에 있는 인도양, 그리고 나머지 극지방에 있는 북극해와 남극해, 이 5가지의 바다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대양이고요. 그 다음 6대주는 6개의 대륙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유럽과 아시아는 하나로 붙어 있어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왜 굳이 2개의 대륙으로 구분을 했냐?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이에는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맥이 하나가 지나가요.
자, 산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양 지역 사람들의 교류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장애물이 하나 있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은 붙어 있지만 문화적으로 구분해서 두 개의 대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그 아래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대표되는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로 대표되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이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총 6가지 대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기후별 사람들의 복장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선생님이 3개의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떤 복장입니까?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옷차림이고요. 그리고 맨살이 많이 드러나 있죠? 아마도 이곳은 기온이 굉장히 높은가 봐요. 자,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몸에 두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주변에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는 걸로 봐서 여긴 강수량도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을 만큼 풍부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반면에 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 뒤에는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주변에서 녹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황량하고 건조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3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주변이 뭘로 둘러싸여 있나요? 일단 하얗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 미루어서 우리는 이 지역은 굉장히 기온이 낮고 추울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후별로 복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복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옥이죠. 주거와 관련된 경관인데요. 먼저 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우린 지중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지중해 인근에는 한여름에 어떤 기후 특성이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따가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 장마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무더울 때 있죠. 그것보다 더 덥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덥고 따가운 태양볕이 내리쬐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 지역의 가옥 구조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찾으셨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밝은 색을 이용해서 가옥의 외벽을 칠한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그 미술 시간에 혹시 들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밝은 계통의 색은 빛을 반사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가운 태양볕을 되도록이면 흡수하기보다는 반사해야 가옥 내부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벽이 거의 대부분 흰색을 사용해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옥에 달려있는 창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좋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와서 기온을 상승시키지 못하게끔 작게 창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을 다닥다닥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은 해가 떴을 때 건물들끼리 뭘 만들 수가 있겠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늘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건물의 그림자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서늘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끔 가옥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중해 연안의 가옥 특성을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의 기후 특성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한여름에 굉장히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흰색을 햇빛을 반사하기 쉬운 색상을 통해서 가옥을 칠하고 창문은 작게, 그 다음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집은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다. 이런 특성을 관련지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 지역을 여행한다라고 하면 뜨거운 온도, 그 다음에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물품들을 꼭 챙겨가야 할 겁니다. 도입부 영상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피부가 좀 까만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여름에 태양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선생님은 항상 그 선크림을 많이 챙겨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위에 대처하는 여러분들만의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자연 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자연 환경이 바로 무엇이냐? 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자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후와 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뭐 따뜻한 기후가 있을 수 있고 추운 기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지 지형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평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해안 지형, 바닷가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들 다양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 환경인데요.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구가 좀 중요하겠는데요. 지역마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달하는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다르게 나타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후, 지형, 식생, 토양 등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자연 환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짤막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건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어떤 자연 환경의 차이가 있길래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우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촐랑바이에르가 염소와 양을 이끌고 나왔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다. 유목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맡아야 할.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땅한테 물 주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에 집에서 일하는 게? Onu ama hastası uğur yamara çizildi gibi sana. İşte. Geri hapımı 가축에게 먼저 물을 먹인 뒤 누나와 함께 물을 깃는 촐랑바이에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몽골의 초원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초원의 게르에서는 말린 소똥을 연료로 사용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한다. 금방 타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좋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는 사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우리네의 칼국수와 비슷한 랍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살림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7 식구가 매 끼 감사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말려둔 고기를 끓인 물에 밀가루 반죽 썬 것을 넣는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 이외에 다른 조미료를 더하지 않는다. 몽골인들은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 땅은 넓지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넓은 초원에서의 삶은 사람에 대한 정을 각별하게 만들었다. Ama yok jarabdır bu. O bir tuğayı böyle boşaltı. Daha türlü doğru koy. 랍샤가 먹기 좋게 끓었다. 안주인은 음식을 하면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남자가 먼저 먹도록 한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의 내부. 중앙에 놓인 화로는 공간을 남자, 여자로 구분짓는다. 남쪽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인 동쪽은 부엌 살림을 들여놓는 여자의 공간. 서쪽인 남자의 공간엔 안장이나 말고삐, 제갈 등을 보관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흘러간다. 네,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봤는데요. 우리하고는 약간 의식주가 달랐죠. 일단 옷차림은 뭐 전통 의상을 입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먹는지를 봤더니 일단 물은 이 지역의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식수를 저장해 놓고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보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말려서 먹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의식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따 그 과제로 제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몽골 유목민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제로 이따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후와 인간 생활입니다. 기후는 어떻게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세계는 같은 기후 지역이 아니고 다양한 기후가 분포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를 이렇게 둥그런 구체죠. 지구가 이 지구를 가로선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위선 혹은 위도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가운데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선이 그어지고요. 남극 쪽으로 가면서도 위선이 그어지는데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저위도, 극쪽에 가까워질수록 고위도라는 말을 씁니다.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으로 갈수록 또 마찬가지로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기온 분포는 위도대별로 받는 태양 에너지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덥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춥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도가 가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가장 온도가 높은 기후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여기가 가장 이제 추운 기후가 되겠죠. 이유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여기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도대별 기후가 왜 다르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돋보기를 이리저리 움직여서 종이를 태우는 실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돋보기가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잘 기울기를 맞춰주면 빛이 한 좁은 지역으로 쫙 모이면서 그 지역에 빛을 받는 종이가 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위도든 중위도든 저위도든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같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받는 면적을 보시면 저위도 지역은 굉장히 좁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받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은 같은 양의 에너지지만 비스듬하게 펼쳐서 받거든요. 그래서 가장 좁은 면적의 열을 받는 저위도 지역이 온도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요. 가장 넓은 지역의 태양 에너지를 분산해서 받는 고위도 지역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현상은 남극 쪽으로 가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적도에 가까울수록 덥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운 거죠. 자, 그래서 적도 지역은 온도가 가장 높은 기후인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이 사이에 이제 건조 기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사이에. 그 다음 약간 덜 더운 온대, 그 다음 서산한 냉대, 추운 한대, 이 순으로 극지방으로 올라가면서 기후대가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기후는 인간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와 산업이잖아요. 그죠? 자, 먼저 열대기후 지역을 보시면 가볍고 얇은 옷차림. 기온이 높으니까 당연히 체온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옷을 가볍게 입는 거고요. 기름과 향신료를 많이 사용해서 음식을 한대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덥고 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음식이 가장 잘 상하는 계절이 언젠가요? 네, 여름철입니다. 온도가 높고 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거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이렇게 한번 튀기거나 볶아내면 조금 더 부패할 가능성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름에다가 음식을 볶아 먹고요. 그 다음에 음식이 조금 이렇게 변하면서 나는 잡내 같은 것들을 강한 냄새의 향신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진한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살냐면 고산가옥. 이제 고산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그 밑바닥을 땅으로부터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여기가 땅이라고 한다면 왜 띄워놓냐면요. 비가 일단 많이 오니까 습기가 가득하겠죠, 바닥에는. 습기를 피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습한 지역은 항상 그 벌레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병을 옮기는 벌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병충해들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높여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 강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산업을 발전시켰느냐? 보통 벼농사를 많이 짓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온난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선진국의 어떤 자본과 대규모 자본과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노동력,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특수한 기후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결합한 플랜테이션 농업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재배되는 여러 가지 작물 중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그 다음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대기후 지역. 이 지역은 제일 극지방에 있는 지역이었죠. 춥기 때문에 두껍고 무거운 옷차림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옷차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량이 높은 육류나 저장 음식을 먹는데요. 열량이 높은 것을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체온이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러한 열을 만들 수 있는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저장 음식. 왜냐면 농사 같은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식재료를 얻게 되면 오랫동안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린 육포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농사를 못 지으니까 계속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주변 지역에서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멀리까지 가서 사냥을 해야겠죠. 근데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도 체력이 아마 많이 소모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임시로 체력을 보충할 수 있게 잠깐 쉴 수 있는 이글루와 같은 얼음집들을 만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고 해서 아예 동물이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후에 적응한 동물들이 또 있겠죠. 아까 전에 몽골 초원에서는 소와 양을 주로 데리고 다니면서 유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 또한 이끼를 주로 즐겨 먹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사슴과 비슷한 친척이죠. 네, 술록을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건조기후 지역인데요. 네, 이곳은 강수량이 매우 적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체온을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어서 온몸을 태양빛으로부터 감싸는 헐렁한 옷이라든지 털옷, 가죽옷 등을 입고요. 자,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은 강수량과 습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만 이곳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집을 지을 재료들을 구하다 보면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는 다양한 가옥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 가옥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충해와 습기를 피하기 위한
그래서 높여 지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처음 설명드리는데 여기가 빙하가 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추운 한대기후 지역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땅에서 집을 좀 띄워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땅도 얼어 있어요. 근데 이 집의 바닥이 땅과 딱 붙어 있게 되면 사람들은 추우니까 아무래도 난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집 아래에 있는 얼어붙은 땅을 녹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녹아서 흐물흐물해진 땅에 박혀있는 집의 기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면으로부터 좀 높여 짓는 고상가옥이 한대기후 혹은 냉대기후 지역에서도 발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음식이네요.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대기후 지역에서 음식이 상하지 말라고 기름이나 이런 것들로 바로 들들들 볶아가지고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한 향이 나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벼농사가 잘 되는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쌀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했겠죠. 대표적인 게 베트남의 쌀국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아까 체온 때문에 열량이 높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좀 징그럽나요? 우리가 보기엔 징그럽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살아가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입니다. 뭐냐면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철분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동물의 혈액 같은 곳에 이제 많이 있거든요. 철분 같은 거.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혹은 키우던 가축을 잡아먹을 때 이런 날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부족한 비타민이나 철분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위도대별로 다른 기후들이 분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형과 인간 생활입니다. 땅이 그냥 다 평평한 게 아니죠. 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복도 있고 튀어나온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아니면 산지 지역도 있고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자, 이런 지형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산지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아까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럽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었던 커다란 그 우랄 산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하천 같은 경우에는 건너다니기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배를 타고 쉽게 이동하거나 물자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지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산업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뭐 농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과의 교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지 지역에서는 주로 물을 가둬놓기보다는 비탈진 그 경사진 곳에서 부족한 물로도 지을 수 있는 밭농사 혹은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나무들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임업, 그다음에 가축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목축업, 그리고 산 속에 이제 천연 자원,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서 활용하는 광업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평야 지역은 농업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몽골과 같은 초원 지역에서는 가축들을 키우는 목축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해안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고기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섭취하거나 판매하는 업, 양식업 등이 발달했고요. 특히나 이 바다도 하천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배를 세워둘 수 있는 항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혹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드는 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화산, 빙하,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기에 좀 어려운 친구들이죠.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관광으로 가서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관광 산업이 이런 지역에서는 발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형에 따라서는 어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산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산지 지역은 광업이 발달하고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산지 지형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수운이 편리한 하천 주변이나 해안 지역은 대규모 무역항이나 공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한 지역도 있습니다.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화산 온천수를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고 지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관계 시설의 확충으로 농업이 가능해졌으며 빙하 주변 지역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고 있으며 빙하 지형을 활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수려한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형 경관을 활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산지 지형은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산업을 발전시킨 인간들의 생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역에서는 호주에 있는 한 산지 지역인데요. 산에 묻혀 있는 철광석을 캐내고 있는 광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큰 하천이 만들어져 있는 지역은요, 독일에 있는 라인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연중 계속해서 비가 내려주기 때문에 하천의 물의 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만들어져 있는 그 하천을 통해서 다른 지역과 교류를 하는 수운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주변에 화산이 위치해 있어서 지하수가 뜨겁게 달궈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들어가서 온천욕을 즐기는 걸 좋아하죠. 그런 온천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발달시킨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게 마치 공장 굴뚝 같은데요. 이게 공장 굴뚝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게 지열 발전입니다. 지열 발전소가 뒤에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을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주변에 화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하 내부에서 높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후를 활용한 기후가 인간 산업에 활용되는 그런 예들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에서는 강한 일사량,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무가 거의 없죠. 굉장히 건조한 사막기후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강한 일사량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소가 굉장히 넓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석회암이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물에 의해서 녹아내려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이제 쌓이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터키 여행을 한번 갔을 때 이 파무칼레를 보러 실제로 가봤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차가운 빙하 혹은 눈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맨발로 이곳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막상 발로 밟아보니까 그때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면서 관광을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꼭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화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죠.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에도 대규모 온천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발달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 생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너무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지역, 혹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지역도요, 과학기술을 발달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운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관계시설의 확충으로 사막에서도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계시설은 건조지 기후 지역에서는 물이 없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는 그런 기술을 관계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가능하게끔 만든 거고요. 자, 빙하 주변 지역은 원래 춥고 굉장히 기후가 척박해서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는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나서 그 지역을 탐사해 보니까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묻혀 있었던 거죠. 최근에는 극지방에서의 어떤 인간들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력 발전, 지하력 발전, 그다음에 해안 지역에서의 조력 발전, 파도를 이용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죠. 원래는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일부 지역만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거대한 토지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다른 곳에서 이제 끌어와서 물을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현대식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경작지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생겼죠, 모양이. 물이 닿는 지역까지만 지금 자라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똑같이 건조하게 모래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인간들이 마실 물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발전시켰냐, 바닷물은 풍부했어요. 이게 바닷가여서. 바닷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짠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꿔주는 그런 플랜트 시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3번을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연합국가인데요. 과거에는 뭐 척박한 사막지대였어요. 그냥 막 무역 정도만 하고 그랬던 곳이었는데 석유가 완전히 이제 지구상에서 최후의 자원으로 이제 등극화를 하게 됐죠. 엄청나게 귀중하고 많이 쓰이는 자원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그런 석유가 많이 쌓여 묻혀 있던 아랍에미리트 지역이 엄청난 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런 석유는 아무래도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매장량이 많이 줄었어요. 몇 년 안 남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석유가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떨어진 이후에는 우리 후손들이 뭘 먹고 살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바이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죠. 부르즈 할리파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인공 야자수 모양의 섬을 만들기도 합니다. 리조트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 도시로 어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자료 1과 자료 2를 보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인간 생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인간이 살기 어려웠던 사막 지역이 관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농업도 이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주는 그런 플랜트들이 개발되게 되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자료 3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의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부가 창출되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현재는 관광도시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학습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가 이루는 환경을 자연환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 각 기후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옥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나무가 없으니까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흙집. 두 번째,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예 물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수상가옥 등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냉대기후 지역에서는 네,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단열을 위해서 두꺼운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짓습니다. 통나무 집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굉장히 추운 한대기후 지역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냥을 나갔다가 사람들이 잠깐 쉬다 올 수 있는 이글루 같은 가옥 구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오늘날에는 땡땡이 발달해서 인간의 거주 지역과 산업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자, 뭐가 발달했을까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러한 척박한 자연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필기로 정리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셔도 좋고, 다 듣고 난 후에는 화면을 정지시켜서 교과서 빈 공간에다가 함께 필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계 지역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선생님이랑 지도 띄우고 봤죠. 자, 5대양과 6대주에 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5개의 큰 바다는 태평양, 다음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5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 6개의 대륙,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유럽, 아시아, 그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메리카가 2개로 나뉘었었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6개의 대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는 구체의 지구를 반으로 나눴을 때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북반구라고 하고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는 남쪽에 있는 반구에 위치한다고 해서 남반구라고 부릅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계의 기후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적도가 가장 더웠고 극지방에 있는 곳이 가장 추웠죠. 그 이제 적도부터 출발을 해본다면 열대기후가 먼저 나타났었고, 그 다음 건조기후, 그 다음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순으로 나타났었죠. 자, 그 다음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자연환경은 어떻게 활용이 됐었느냐. 에너지를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으로도 활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날씨 마케팅이라는 요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에너지는 화산으로 인한 뜨거운 그 지열을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후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 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관광산업의 사례로 살펴보았던 곳은 아까 그 선생님이 말했던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파묵칼레, 터키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관광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온천 관광지 규슈라는 곳인데요. 일본에 있는 온천 관광지입니다. 이런 곳들이 있었어요. 자, 날씨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